지금 저출산이 문제인 건 알겠어요. 근데 이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정부에서 모른 척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사실 계속 대책을 내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책은 내놨는데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2006년 저출산 고령화위원회가 출범하고 18년이 지났는데 그 예산을 뭐 100몇 조를 썼다 그러는데 다 허수고요. 실제로 출산한 가구나 자녀들한테 주는 돈은 연간 2조 원 내외 주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을 여기다가 넣어서 괜히 돈 많이 쓴 것처럼 포장한 거죠. 안 써놓고 효과가 없었다고 자꾸 그러니까 그런 태도들을 보이는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 제가 프리즘 투자자본 대표지만 저희 회사 직원들 입장에서 회사를 다니는 이유가 월급 때문에 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잘 되길 바라고 물론 월급 주는 이상은 일 안 하려고 들겠지만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어떻겠어요? 자기한테 월급 주는 나라가 오랫동안 계속 됐으면 좋겠죠. 그러면 오랫동안 회사가 기업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방법이 뭐냐면 세금은 많이 걷고 지출을 적게 하면 되겠죠. 우리나라 기재부를 비롯한 관료들은 정부 재정 지출 쓰는 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국감 지나고 난 다음에 예산철에는 각 지역에 이상한 예산들 많이 쓰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국민들 모두의 관심사가 되는 일일수록 돈을 안 쓰는 게 그들의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소수의 잘 조직되어 있는 뭉쳐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돈 달라고 외치는 건 굉장히 효과가 좋게 전달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세상을 시끄럽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모든 가구에 해당되는 일은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저걸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 갖고 있지 생업을 포기하고 내가 그 일을 뛰어들어서 열심히 할 만큼의 동기가 없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은 아무도 안 하려는 일이 되고 그래서 민주주의 위기라는 거가 이런 거죠. 그래서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일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다 동의하죠. 이것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 그 갈등이 나는 건데 근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쓴 돈은 2022년 기준으로 단 2조 썼단 말이에요. 그게 양육수당이에요. 20만 원인가? 30만 원 줬죠? 저도 둘째가 막둥이 초딩 때까지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문제는 맞벌이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성이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잃어버리게 되는 경제적 비용이 최소로 잡아도 1억 2천만 원 정도를 희생하게 돼요. 3년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들의 중앙값 임금이 250만 원이잖아요. 연간 3천만 원이죠. 그럼 3천만 원에 3년이잖아요. 임신, 출산, 양육까지. 또는 뭐 양육에서 나 회사 복직해도 대신에 이제 가사 도우미를 써야 되잖아요. 그분한테 줘야 될 돈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해도 9천만 원이에요. 자, 이걸로 끝나냐? 아니죠. 경력 단절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이후의 이익은 우리가 또 감안 안 할 수 없죠. 그걸 최소한으로 잡아도 한 3천만 원. 그래서 제가 계산을 대략 해보면 한 1억 2천 정도의 손실이 나요. 그러면 그걸 누군가가 보전해주면 출산 문제 해결이 쉽죠. 한 사람한테 1억을 준다 그래도 우리 20만 명 태어나니까 20조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500조가 넘으니까 우리나라 1년 GDP가 2,200조 정도 되니까 사실 GDP 1%도 안 되는 돈도 안 쓰는 거죠. 그러면서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는 돈을 쓰고 있고 대응을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허위의식이고 얼마나 국민에 대한 잘못된 숫자 조작이냐. 돈도 안 쓰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 진단을 들어가 봤을 때 임신하고 출산하고 그 과정에서 여성으로서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건강상의 뭐 여러 가지 문제, 위험, 리스크, 태어난 아이가 장애를 가질 걱정 이런 걸 생각하면서도 사람들이 놓는 사람이 20만 명이나 되는 게 대단한 거죠. 그럼 저출산의 해결 대책 그리고 진짜 문제는 결국 예산 제대로 투명하게 굴러가면 가능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교육 예산에 100조를 쓰는데 그러면 이제 교육 예산에 왜 이렇게 100조를 쓰게 되냐면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전체 일반 국가 재정의 20.7%는 교육 예산으로 배정한다라는 70년대에 만들어진 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나라 국가 예산만 500조, 600조 되는 나라니까요. 자, 그러면 그 돈은 누구한테 쓰냐면 학교에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학령 인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하는 인구는 계속 줄잖아요. 자, 그런데 국가 경제가 발전하는 만큼 교육 예산은 커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30년인가? 추산해보면 초중고 학생 한 명당 3천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요. 1년에 공교육비가. 그리고 2050년인가 60년 이후에는 5천이 넘고 70년인가에는 1억이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1천만 원만 해도 저는 충분할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줄이면 이게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잘못된 인식이 그러면 있나요? 교육의 질이 높아졌어요? 얼마 전에 500만 원인 게 지금 3천, 2천이 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 교육의 질이 높아졌냐고요. 샌다고 생각해야 돼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초등학교에 스마트 칠판 다 들어오고 엄청나게 큰 70인치, 80인치짜리 텔레비전 다 놓고 엘리베이터 놓고 주차장 개편하고 인조잔디로 축구장 다 만들어주고 좋죠. 근데 그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또 필요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야 교육 예산 100조 중에서 한 20조라도 빼서 저출산 아니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 한 명 낳을 때마다 묻지도 가리지도 말고 1억 주고 매년 아기의 건강검진
받으러 오지 않으면 회수. 그러면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킬 거 아닙니까? 프랑스나 일부 유럽에서 만들어지는 아기 공장 리스크를 보조금만 빼먹기 위해서 일부 여성들을 착취하는 공장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버려진다. 이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1년 뒤에 아이를 데려와서 건강검진과 성적 테스트라든가 인지능력 테스트들을 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줬던 돈을 뺐으면 되잖아요. 일종의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상각해주는 시스템으로 만들면 되지. 그 돈이 우리는 충분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방재정 더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구가 소멸되는데 철도를 5만 대 다 놓잖아요. 그리고 다 그걸 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했어요. 몇십조가 드는 국책사업들 이런 것들 드는 돈 그거 조금만 해서 그냥 그 지방에 그 주민등록 몇 년 이상 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왜냐하면 아이만 낳고도 먹튀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뭐 우리 지역에서 몇 년간 사는 조건으로 아이 한 명당 1억을 주는 게 홀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당장 일이 벌어질 땐 되게 대응을 잘해요. 우리나라 정부가. 뭐 코로나 때도 그렇고 그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라든가 뭐 보면 우리는 역대 정부가 이게 어느 정당이든 위기에 대한 대응력들은 되게 좋은 나라예요. 그럼 잘해요.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국가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무능한 정부인 거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헌에 준하는 어떤 개혁이 필요한데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 이 비슷한 이야기라도 하는 정당 혹시 보신 적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다시 이야기 안 하는 게 대응인 시스템으로 계속 가는 거거든요. 침묵하는 다수가 이제 그 대가를 함께 치르겠죠. 더 슬픈 거는 부유하신 분들은 이민 가면 해결돼요. 실제로 많이들 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국민연금 문제라든가 저출산 문제로 인한 경제 내의 어떤 침체 리스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거죠. 귀찮으니까.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장은 오히려 베이비붐 세대 은퇴하고 고령화가 경제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왜냐하면 기업들 입장에서 본다면 생산성은 떨어지지만 임금은 많이 받던 분들이 은퇴하니까 기업 실적이 요새 엄청나게 좋아지죠. 당장 현대차랑 기아차가 세계 자동차 회사 중에 제일 수익성이 높다는 이야기 보셨죠?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58년 개띠들이 지금 다 은퇴해서 그래요. 우리나라는요. 막 취업하신 분의 연봉이 2천만 원이다 그러면 30년 차 분들의 평균 연봉이 6,500 정도 돼요. 평균이. 근데 이거는 전체 평균이에요. 대기업, 대공장, 노조가 있는 곳의 평균은 4배, 5배 되겠죠. 자, 그런데 50대에 1990년대 초반에 입사하신 분이랑 몇백 대의 경쟁을 뚫고 이번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신 분들 중에 누가 생산성이 더 뛰어날까요? 더군다나 AI 시대가 왔고 로봇 시대가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생산성은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연봉은 많이 받고 그리고 기술 혁신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엄청난 비용을 썼다고요. 그래서 지난 10년이 한국 노동시장이 그렇게 힘들었던 거죠. 20대 태반은 백수. 뭐 이런 이야기 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4, 5년 전부터 지금 엄청나게 고용 요건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좋아지는 고용 요건의 이유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했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 은퇴하기 전에 연금을 인상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분들은 다 연금 받으러 갔잖아요. 60세부터 연금 받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미 다 받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연금개혁 뭐 하든 말든이죠. 난 이미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당장 한 10년은 우리 경제가 되게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69년 닭띠들은 아직 은퇴 안 했잖아요. 더군다나 저희는 국민연금을 65세 이후에 받아요. 자, 그러니까 한 10년 남았잖아요. 저희가 국민연금은 10년 동안 있다가 받는 동안에 경제는 성장하면 연금료는 쌓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10년 동안은 생산성 떨어지던 58년 개때는 은퇴해서 기업 수익은 엄청나게 좋아지고 그 좋아진 수익을 가지고 지금 당장 AI의 로봇 혁명까지 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를 우리 기업들이 엄청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경제 좋죠. 그래서 올해 뭐 1분기 성장률 보면 수출이 엄청나게 경제를 성장을 견인하잖아요. 그리고 아마 우리는 1인당 소득은 이제 계속 늘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가 주니까. GDP는 유지되는데 더 성장하는데 인구는 주니까 1인당 소득은 올라가는 나라가 되겠죠. 다만 이제 그게 10년 뒤에 저희들이 국민연금 받으러 가게 될 때는 이제 문제가 되겠죠.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분배 문제에 있어서는 교육개혁, 임금개혁, 연금개혁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 한 쉽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된 한 10년이 1인당 국민소득 기준 역사상 최고를 찍는 그런 시기들이 될 텐데 요 어마어마한 재원을 잘만 활용하면 뭐 당장 출산율이 1.5만 찍어도 연금개혁 걱정은 안 해도 될 수 있잖아요. 사실 왜냐하면 연금료를 낼 젊은 노동력이 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첫 출발은 항상 재정개혁인 거죠. 중요한데 아무도 못하잖아요. 재정개혁 10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건 인구에서 우리가 또 답을 찾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저출산의 문제, 그 진단, 단답으로 좀 들어본다면 우리 국가 경제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요인이라면 중요하게 재정을 써라. 시장 경제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돈인 곳이 시장 경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정말 우리 경제에 있어서 100년 대계를 좌우해 예산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정부가 교육 재정에 그렇게 돈을 전체 예산의 20.7%를 투입해서 우리가 부자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인구는 주는데도 똑같이 그 돈을 투입하고 투입되는 돈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면 그 지출 구조 조정을 이제 하면 되는데 그게 전부 선거로 당선되신 지방 교육감들이 쓰는 돈인데 그걸 조정을 할 수 있을까? 또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여러 정치적인 어떤 협상과 타협이 필요한데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계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이번 선거에 당선된 분들은 아직 국회 원구성을 안 하셨으니까 국회의원들을 많이 뽑았으니까 그분들이 월부 보고 한 분이라도 마음을 써주시고 돌아가며 공청회도 열고 사회 전체에 문제 제기를 해주신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쓴 거죠. 우리나라 결혼 제도가 망가진 지 오래됐잖아요. 결혼해본 분들은 이거 다시는 하기 싫다. 그리고 재혼하시는 분들 대단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나라는 결혼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집안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엄청난 허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새 결혼식은 또 스몰 웨딩이라는 데 가면 혼자 가서 10만 원 내고 오기가 미안할 정도로 비싸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결혼은 신분 증명이거든요. 나는 잘생겼고 좋은 직장 다니고 미녀고 나는 잘 나가의 신호죠.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가 부자야.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결혼 제도는 이제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가 결혼한 커플에서만 애를 인정해주고 비혼 커플에서 태어난 아이를 혼외자니 사생아니 애비 없는 자식 같은 소리를 붙이는 100년 전의 말들을 아직도 쓰고 있는 이 문화지체. 그러니까 세상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따라가지 못하는 인간들의 문화 시스템의 문제. 이런 것들인 거죠. 소득 수준은 엄청나게 높은데 정치 시스템과 그 문화는 굉장히 후진적인 나라다라는 거죠.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만든 나라니까. 근데 이제 다르게 이야기하면 너무나 짧은 시기에 너무 부자 나라가 돼서 진짜 우리가 오스트리아나 영국보다 구매력 기준 더 잘 산다니까요. 이렇게까지 잘 사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는 더군다나 조상들의 유산으로 먹고 사는 나라지만 우리는 우리 때의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니 우리 때 이 문제들도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책을 썼다. 그리고 남아있는 10년의 그 찬스를 재테크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 차원에서도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꼭 우리 2030, 3040 이들이 좀 잘 알고 갔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똑같아요. 아이도 그 아이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인생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죠. 어차피 우리나라에 태어났다는 것만 해도 그 아이는 전체 세계 인류의 상위 10%의 행운을 타고 태어난 아이입니다. 너무 안달복달 해주지 말고 또 더 나가서 우리가 재테크에서 성공하고 부유해지면요. 아이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들을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 베이비붐 세대 은퇴하면서 노동시장 여건이 지금 지난 25년 중에 가장 20대 고용률이 높아요. 이만큼 경제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다는 걸 생각하면 먼 미래 이대로만 가면 소득의 30%를 연금료로 내야 된다 같은 단편적이고 단선적인 전망들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정말 그런 나라 되면 이민 가면 되는 거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국민연금료 반납하고 돌려받고 이민 가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좀 약간은 열어두고 모든 것은 이것만 해야 되고 이게 아니면 안 돼라는 정해진 답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저는 달러 스위칭 또는 자산 배분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고요. 또 책도 써서 저만 혼자 잘 살자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책 쓸 필요 없죠. 근데 다른 분들 설득도 하고 세상을 바꾸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어떻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고 싶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마음으로 썼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뤘던 내용들, 많은 힌트와 기회들이 이 인구 절벽 안에서 희망의 이야기로 이 책에 많이 담겼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또 인구와 투자의 미래에서 만나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의 본질은 결국 문제인식,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자라는 본질 다시 한번 좀 아로새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